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둘 다 생각해보면 주머니에 있는 돈 밖으로 나가기 좋은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 내년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거라고 전해지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도 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더라도 또 돈의 흐름과 이동을 잘 파악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회를 찾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번 주에 있을 만한 긴축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관련한 몇 가지 이벤트 이야기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구독형 전자책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으로 알려진 밀리의 서재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자책과 종이책까지 구독하는 서비스로 최근에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업 공개 시장이 위축되면서 최근 상장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밀리의 서재라는 회사의 사업 환경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기는 계속 나빠지는 것 같고 물가는 조금 잡히는 신호가 보일 듯 말 듯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에도 변화가 생길지 그게 요즘 시장의 관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내년 국내외 경제 상방도 궁금하실 텐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 이런저런 질문을 좀 들어보려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한 질문은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가파르게 올릴 것이냐. 네. 미국도 뭐 올리고 싶어서 올리겠어요. 물가 때문에 그러는 걸 텐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궁금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금리는 고점을 향해 가겠지만 속도는 조절된다.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FOMC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고 다만 정점을 향해 가는데 그 정점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고원이라고 보죠.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금리도 부담스러운데 약간 더 오른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거라는 말이군요. 일단은 그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파이팅, 물가 잡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올해는 물가 정점 찍고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23년 미국 물가 상승률도 5에서 4 낮아봐야 23년 끝자락에 그러니까 그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 하반기 뒤에 돼야 내년 이맘때 돼야 4%대로 안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어쨌든 목표 물가 2%를 상회하기 때문에 물가 잡는 그 목표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에서는 내년 봄쯤 되면 물가가 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보면 낮아져 있을 거다. 낮다고 해도 뭐 한 4 안팎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7, 8 이렇게 나오는 시절은 이제 올해로 끝이다는 분들도 있던데 좀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가 있나 보죠? 네, 저도 물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23년에 높은 물가가 유지돼도 22년 한 해 이미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 폭을 유지하면서 오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봄부터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2%라는 목표 물가를 하회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하회한다. 여러 가지 요인 들이 발생해서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 기조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꽤 올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2%라면 기준금리도 그 언저리면 되겠는데 지금 내년이 한 4%쯤 물가 기록한다면 기준금리는 이미 거기 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4%의 기준금리고 현재 상단이 그래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보통 보고 있죠. 빅스텝을 한 번 더 하면 4.5%.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 지난 11월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전까지는 안 싸웠어요. 근데 11월부터
갑론을박이 좀 갈리는데 올리자는 쪽과 예. 이제 그만하자는 쪽. 속도 조절 들어가자. 아니면 어떤 쪽은 아니다. 강도 높게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반반 갈리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속도 조절에 들어가서 다음 달 4.5%라고 본다면 그 정도면 어쨌든 물가 잡는데 충분한 거 아니냐 하는 동의를 많이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은 그래서 당분간은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혹시 좀 더 오를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일 것 같고요. 네. 이번 지금, 주에 네. 지금 시나리오대로 그냥 생각한다면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 시나리오가 12월 FMC 때 0.5%포인트 빅스텝 한번 단행하고 예. 그다음 23년에는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단행하고 그리고는 동결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스텝과 베이비 스텝 한 번이면 지금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더 올라 있을 거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그만큼 따라 올릴 수 있을까? 네. 그것도 고민거리일 텐데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잖아요. 예. 예,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도 0.25%포인트의 무게를 두고 있고요. 저도 오늘 그렇게 판단하고 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가 정점론이 결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고요. 그리고 환율도 나름 잡힌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굳이 금리 인상 폭을 올려서 예. 이 경기 침체를 유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론들이 좀 강하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연준도 마찬가지 그렇게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서 예. 기업들이 채권을 너무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을 사갈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를 못 찾으면 23년 상반기에 채권 만기가 도래되는 게 한 5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만기가 도래했을 때 채권을 발행해서 차환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할 텐데 지금 차환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들이 부도에 당면하거나 아니면 그 자산을 매각하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좀 지경에 지금 다다랐고 심지어 한국전력공사마저도 채권을 발행했는데 미매각이 됐습니다. 예. 한국도로공사, 뭐 과천도시공사 이런 공공성의 부채 채권도 예. 미매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게 금융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것이 부담된다. 그리고 FOMC도 마찬가지, 예. 미국 페드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채권 시장발 어떤 금융부실 이게 가장 시스템적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야 된다.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더 많이 고려하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속도 조절이라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미국은 한 1%포인트 더 올린다고요 여기서? 지금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런 거죠. 예, 0.75%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빅스텝 한 번, 베이비 스텝 한 번. 미국은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미국에는 레고랜드도 없고 뭐 한전채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채권 시장 요즘 난립니다라는 게 미국 채권 시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시장 얘기라서 네. 우리나라가 그럼 미국이 기준금리 여기서 1%포인트를 더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릴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을 이미 용인한 상태고 현재 기준으로는 1%포인트 차이가 나니까요. 추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기왕 차이 난 거? 예. 뭘 굳이 따라잡냐? 차이 날까 말까를 걱정할 때 오히려 실제 역전되기 전 단계의 불안감이 많이 조성되고요. 예. 실제로 차이가 나기 시작해버리면 그걸 또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리 격차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한 액션 이것을 단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인 거죠. 굳이 따라잡은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선택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안 좋은 것 중에 덜 안 좋은 것을 고르는 과정인 거죠. 예. 제가 다른 쪽은 편안하다, 기준금리 격차 벌어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격차를 줄이다가 오히려 초과상관 다 태우는 채권 시장의 불안,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걸 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는 미국은 조금 더 금리 갈 것 같다. 브레이크는 밟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미국 가는 것만큼은 같이 못 따라갈 것 같다. 네. 이미 브레이크가 좀 강하게 밟히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런 뜻이군요. 네, 지금의 견지에서는 미국이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이렇게 밟아 나갈 때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 요 정도 밟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그렇게 덜 올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경기 침체는 어쩌면 용인한 것, 어쩜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유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경기 침체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없이는 이놈의 물가를 못 잡는 상황이니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지금 22년 한 해 이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온 그 배경이 공급망 문제 아니었습니까? 최초에. 예.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가중되고 거기에 전쟁까지 터지면서 공급망이 더 막혔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공급을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수요를 끌어내리는 거죠. 죽여야 되는. 결국 수요를 끌어내리는 게 소비자의 소비 둔화, 기업의 투자 둔화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이고 지금 1년에 이 무역 수지라든가 수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게 결국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반도체를 직접 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반도체가 들어있는 다른 제품을 사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반도체는 이제 완제품에도 쓰이지만 생산 설비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선행지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둔화시키고 그런 과정이 1년의 내수 침체고 세계 주요국들이 다 하나같이 내수 침체가 오면 그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것이죠.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나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나 이런 지표들을 다 봐도 역시 계속 100 밑으로 95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도 그런 것들을 좀 증명해주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조짐을 보이면 금리를 낮춰서 대응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물가 잡느라고 지금 올리기는 올리지만 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내릴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거기도 합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온다면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금리를 다시 내려주느냐. 네. 교과서대로 하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금리 내리는 게 맞은데 네. 기껏 올려서 물가 잡을똥 말똥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내려? 이것도 또 걱정일 거라고요. 네. 즉 어느 정도 이 금리를 그럼 유지할까요? 네. 유지하면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고통은 심해질 거고. 네.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자니 다시 물가에 불이 붙을까 봐 걱정일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금리 인하할 것 같습니다라는 그 페드의 어떤 기자회견성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만으로 시장의 기대를 갑자기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물가 못 잡는 거죠. 만약 그렇게 금리를 되면. 낮출 예. 것 같은 느낌을 보이면 그리고 이미 파월 의장이 예. 수차례 강조했던 표현이 있죠. 2% goal. 2%라는 목표 물가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까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지 못할 거라면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겠다. 왜냐하면 지금 22년 한 해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은 결국 물가 잡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힌 상황에서는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뭐 피벗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죠. 그건 좀 기대하기가 어렵겠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선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하는 거죠. 외생 변수가 등장하는 거죠. 뭐 코로나19나 전쟁과 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물가가 2% 정도로 네. 안착될 경우 이제 경기 부양시켜야 된다 하고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경우가 저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제 간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23년 중반쯤에
특히 잭슨홀 미팅이 23년 8월에 있겠지만 그때 어떤 학제 간 논의가 있을 거냐면 2% 목표 물가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3%라는 목표 물가 자체를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물가를 2%까지 맞춥니까?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2%까지 맞추려면 너무 많은 걸 버려야 된다.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가 적당하다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표 물가가 3%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목표 물가가 지금 20년대 2%인 이유는 계속 마이너스 물가를 찍고 앞만 봐도 안 살아날 것 같으니까 목표를 낮춘.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물가도 찍고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니까 2% 정도까지 끌어올리자 하는 게 2% 목표 물가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목표치다. 그래서 3%로 조정하자 하는 학제 간 논의가 있고 그걸 이제 페드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목표 물가를 수정해야 되는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런 보고서를 쓸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시그널이죠. 그래서 실제 목표 물가치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23년 중반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럼 말씀하신 23년 중반이면 내년 여름인데 네. 약 한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7, 8개월 정도는 네. 이건 참 답도 없고 네. 경기는 침체되는데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통화 정책을 쓰기는 어렵고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겠네요. 차라리 금리 낮추기 시작하는 내년 뭐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혹시 몰라도 그렇죠. 금리 인하론이 부상하는 예. 앞에 말씀드렸던 실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보다 그 전 단계에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 학파가 그거 가지고 논의한다. 예를 들어 그런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의 이동이 또 시작될 겁니다. 조금 더 공격적 투자 자산 또 부동산 시장도 의외로 예. 그런 피벗론이 좀 부상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쏠리는 돈도 다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23년에도 계속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피벗론이 좀 부상하게 되면 역시 부동산에도 쏠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그런 피벗론 뭔가 방향을 바꾸는 정책이 나타나려면 경기가 예상보다도 많이 안 좋아야 되겠군요. 네, 경기는 예상보다도 많이 안 좋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물가가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많은 이제 FOMC 위원들이 뭐 이야기할 때 뭐 기사에서도 많이 반영되듯이 경기 침체가 걱정이 돼서 물가 인상 안 한다,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경기 침체는 용인한 것이고 유인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걱정이 돼서 금리 인상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물가를 주로 볼 거다. 물가를 주로 볼 거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파산하는 기업이 생겼고 뿐만 아니라 채권 금리가 너무나 높아서 기업들의 이제 자금 마련이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는 부도로 또 일부는 이제 파산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가져올 이제 후폭풍, 이제 구조적인 경기 침체, 예. 이런 일시적인 뭐 경기 둔화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금융 부실로 연결이 돼서 이제 그 경기를 완전히 꺾어놓는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대응책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거예요. 즉 지금부터 내년 뭐 중반까지는 어렵다고 하니. 네. 그때까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라도 버틸 수 있는. 네. 근데 많은 분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대개는 딱 그 근처까지 현금 정도가 내가 간신히 있어. 네. 라는 상황일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더 경기가 나빠져서 그때 가서 뭐 공장 털을 팔든 상가를 팔든 이러면 안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기가 좀 더 나빠질 거를 예상한다면 팔려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아주 나빠지거나 해서 피벗이 나타나면 그 상가터나 공장터나 이런 게 내년 여름부터는 또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외로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팔면 또 굉장히 손해보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장님께 누가 그런 좀 어떻게 할까요? 실장님 그러면 예. 팔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기다려보라고 하시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팔릴 수 있으면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피번론이 이제 부상하고는 있지만 그게 시장의 기대이고 금융기관들의 기대일 뿐 예. 피봇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피봇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23년 끝자락 정도에나 가능한 일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저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싼 금리라도 대출을 받아놓거나 채권을 팔아서라도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게 좋다. 자금이 일단은 23년은 디레버리징의 시대입니다. 빚 갚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될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저축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저축도 아주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칩 기업들 또는 블루칩이 되고 싶은 기업들의 다양한 이슈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 오늘은 전자책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밀리의 서재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부대표입니다. 네, 신 부대표님. 큰일 뻔했다. 네. 저희 대표님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회사가 엄격한 모양입니다. 아니요, 네. 요즘 저 춥잖아요. 겨울인데. 잘 예. 지켜야죠. 네. 밀리의 서재 쓰시는 분들은 뭐 어떤 회사인지 알 거고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인데요. 이 안에 책이 한 12만 권 정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제휴된 출판사가 1,500권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월 9,900원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00원 빼진 돈을 내면 네. 그러면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구독형 서비스가 너무 익숙한데요. 그 이 책 전자책 관련돼서 구독형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회사가 2017년에 밀리의 서재가 처음 시작했어요. 원래 전자책은 조금 종이책보다 싸기는 하지만 한 권씩 다운로드 받아서 읽는 그런 거였죠. 그렇죠. 낱개로 읽는 건데 예. 전자책 시장의 선발 주자는 2009년에 창업한 리디였고 예. 그다음에 교보문고니 뭐 이런 데들이 이어져 갔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러지 말고 그냥 뭐 9,900원 내면 모든 전자책을 모두 한꺼번에 읽을 수 있어요 해서 히트를 쳤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밀리의 서재는 도서계의 유튜브가 되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컨텐츠의 양이 다 떠나갖고 제일 많다. 12만 권이면 사실은 출간되는 책이 거의 대부분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어디 가면 전자책이 한 권에 뭐 10,000몇 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오면 한 달에 9,900원 내면 모든 전자책을 다 읽을 수 있으면 그렇죠. 네. 출판사에서는 그럼 나한테 돈을 얼마나 줄 건데 그걸 가져갑니까? 그렇게 물을 텐데. 네. 즉 어떻게 9,900원만 받고 예를 들면 몇 수십 권의 책을 그냥 읽을 수 있게 네. 돈이 누가 돈을 내는 겁니까? 그럼 그 책값을. 그러니까 이게요. 원래 이제 그 매절이라고 표현하는 출판업계 용어가 있는데 예. 그냥 그 책을 판권을 한꺼번에 사는 방법이 있는데 밀리의 서재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여 방식을 썼어요. 일정 기간 동안 출판사한테 출판사 IP 책의 저작권을 빌려왔다가 수익이 나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을 썼는데 네. 그게 이제 출판사한테도 나중에 좀 유리하다고 봤죠. 왜냐하면 책 IP는 안 넘겨주고 그냥 책을 임대해 줬다가 돌려받는 방식을 쓰니까 그러니까 출판사들도 일단 밀리의 서재한테 책을 빌려주는 방식을 썼고 그게 12만 권 정도의 장서가 보유된 상황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12만 권은 굉장히 유동적이겠죠. 예. 그러니까 일부는 상당 부분이 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새로 책이 나왔어요. 그럼 시중에서는 전자책은 13,000원, 종이책은 17,000원 이렇게 팔린다고 봐요. 네. 그러면 13,000원이나 17,000원짜리 책을 팔고 싶을 게 출판사의 마음이고 저자의 마음일 텐데 밀리 여기서는 9,900원 내면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본다 그러면 네. 13,000원짜리, 17,000원짜리 책이 왜 팔리겠습니까? 그런 걸 아는 출판사나 저자가 왜 이 회사와 얼마를 받길래 도대체 계약을 하는 거냐? 아니면 처음에는 종이책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전자책 내면 종이책 비싼 게 안 팔리니까 때문에 전자책으로 안 들어가던 출판사들이 예. 요즘 상황이 책을 잘 안 읽으니까 그 전자책에서 나오는 밀리의 서재 쪽에서의 수익도 이제 소중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종이책이 안 팔리게 만드는 요인도 예.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경험치적으로 나온 거죠. 2017년부터 이걸 해봤더니 한 5년 해봤더니 종이책 안 팔리는 효과는 그렇게까지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고 예. 하지만 그쪽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IP 넘겨주지 않고도 일정 정도 좀 나오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넘깁시다라는 게 돼서 지금 요즘 밀리의 서재한테는 일단 출판사들도 일단 밀리의 서재한테는 들어가 본다. 그리고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유가 밀리의 서재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상장 준비했었는데 상장이 안 됐던 것도 그렇고 예.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출판사한테 대여를 하는 방식을 쓰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광고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광고를 세게 했는데 해서 회원 수를 많이 모으는 데 성공했는데 그 다음 스텝을 밟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 다음 스텝이라면 기대하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이런 광고 보셨을 텐데 밀리의 서재 광고 중에 조성석 씨가 노래한 CM송 있어요. 네, 뭐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겠다, 뭐 노래 못 부르겠다. 아니면 이병헌 씨 나오고요. 목소리 좋은 배우들, 예. 전요한 씨 있잖아요. 이런 목소리 좋은 그 감수성 돋는 목소리 배우들이 나와갖고 이제 책을 읽어라 얘기를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 덕분에 광고효과가 굉장히 커서 구독자가 100만 명 가까이 기간에 늘었고요. 2019년, 2020년 사이에 예. 일단 누적 회원 수가 500만 명 가까이 넘어갔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9,900원씩 다 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9,900원씩 내는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100만 구독자 증가했을 땐 9,900만 원 냈는데 네. 지금 이제는 누적 회원 수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회원이었는데 지금은 안 내는 회원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돈 내는 사람 돈을 내고 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이병헌, 전요한, 뭐 조정석쯤 되면 광고 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 이 돈을 어디서 땡겼느냐? 당연히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았죠. 시리즈 A, B 해갖고 한 285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아갖고 네. 요걸 플랫폼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게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센 광고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같은 케이스가 뭐 전지현 씨 광고도 했고 요즘에 뷰티 진출하면서 뷰티 컬리 해갖고 이제 제니 광고하고 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센 광고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스타트업 용어로 버닝 레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빨리 타들어가냐인데 정말 광고를 스타 마케팅을 하면 광고가 진짜 돈이 엄청나게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밀리의 서재는 하나 더 했어요. 뭐냐면 광고만 한 게 아니라 목소리 좋은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예. 책을 읽어주는 거죠. 아, 그분이 직접? 예를 들면 뭐 이진우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책 이런 거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걸 왜 듣고 싶습니까? 왜요? 진짜 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진우의 목소리로 경제 얘기를 싹 풀어주는데 포인트는 또 뭐냐면 책을 두껍고 긴 책을요 짧게 요약해줘요. 예를 들면 한 600권 정도 되는 그 사피엔스라는 책 있잖아요.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가 쓴. 예. 이 책이 페이지가 600권이어서 거의 무슨 벽돌책이라고 불리는데 이 책을 이병헌 씨가 녹음한 게 30분 분량으로 녹음을 했어요. 요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왜 그 밀리의 서재 비전이 예. 그 독서계 유튜브라고 했잖아요. 책을 왜 읽어? 책은 들어도 되는데 아니면 책을 왜 읽어? 읽어주면 되는데 예. 뭐 이렇게 해서 풀어내려고 하면서 근데 그 아무나 읽어주면 듣기 싫죠. 뭐 집에서 집에서 읽어주면 싫겠지만 이병헌 씨가 읽어주면 듣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요게 2019년, 20년, 21년까지 스타 마케팅으로 광고하고 이른바 리딩북이라고 하는 걸 그 돈을 태웠어요. 근데 이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상장을 위해 달리는 외길이잖아요. 이렇게 상장을 하려고. 그렇죠. 말하자면 외형을 평창시킨 다음에 그림이 좋아지면 상장을 해서 더 큰 돈을 공개 시장에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최근에 그게 잘 안 풀렸죠. 그게 이제 스텝이 꼬인 문제입니다. 이 사업 중에는 꾸준히 돈이 조금씩은 벌려서 외부로부터 돈을 조금만 가져와도 돌아가는 사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꿈이 크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거액의 돈이 들어와야만 돌아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액이 들어와야만 돌아가는 사업들은 기업 가치를 매우 높게 사실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부풀려 놔야 거액의 돈이 들어올 때 지분을 조금만 주고 투자를 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면 네. 거의 경영권 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500억만 들어와도 경영권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안 되니 네.
큰 돈 필요한 사업일수록 이런 상상력 저런 수식어 갖고 와서 자꾸 부풀려야만 하는 어쩔 수 없이 투자는 받아야 되겠고 경영권은 지켜야 되겠고 그럼 네. 기업 가치를 부풀려야만 투자 받으면서도 경영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 스토리가 잘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하면 참 이렇게도 못 가고 저렇게도 못 가고 그러는 듯해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이라고 쓰고 이제 꿈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예.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2021년도에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상상력을 키우고 비전을 만들어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투자를 어느 정도 이상 받기가 어려워지게 됐을 때 예.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요. 그 밀리에서제 창업주가 서영택 대표인데 서영택 대표가 경영권을 내주고 회사한테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우산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업계에서는 의외라고 봤던 판단이었는데 2021년이면 지금과 분위기가 다르게 예. 투자의 겨울이 아니라 투자의 여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경영권을 KT의 계열사죠. 지니뮤직한테 네. 지분의 38.63%를 내주고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요. 그래서 지니뮤직 그러니까 KT그룹의 산하로 밀리에서제가 들어갔던 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 2021년 9월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시장의 분석이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상장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중간에 지분을 팔고 엑시트를 한 케이스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 지니뮤직과의 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주주계약이라고 하는데 상장 관련돼서 계약들이 복잡했고 요 KT의 목적과 뭐 지니뮤직의 목적 그리고 이제 밀리에서제의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교집합도 많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업주 대주주가 지분을 일단 매각하고 네. 두 번째 주인이 들어와서 요즘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서영택 대표가 CEO이자 뭐 예. 창업주는 뭐 맞고 이러긴 한데 그런데 서영택 대표가 언제까지 경영을 할까 뭐 이런 시장에 궁금증이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지분을 넘기고 일대 주주 자리를 지니뮤직한테 넘긴 건 맞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뭐냐면 그 상장이 목적으로 달려왔던 회사가 성장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상장을 밀어붙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아니 요즘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밀리에서제는 왜 상장을 하려고 해요라고 물어봤는데 뭐 저기 그래도 좋은 회사 상장할 수 있어요라고 주장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11월 초에 시장의 평가를 받았더니 이 가격으로는 상장 못해요라고 해서 상장을 철회했거든요. 예.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밀어붙였던 이유가 1년 전에 지니뮤직과 KT한테 인수됐던 과정에서 있었던 주주 계약들이 예. 원인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2024년까지는 무조건 밀리에서제는 상장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조건이 없이 무조건 상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랑 계약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니뮤직과 그리고 예. 기존에 있었던 이제 투자자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광고를 하면서 광고 꿈을 팔아갖고 투자를 받았던 회사들 투자자들이 기존 투자자와 있었는데, 새로 그렇죠. 대주주가 된 KT가 그게 이제 HB 인베스트먼트, 뭐 한국투자 파트너스, 뭐 KB 인베스트먼트 지금 이름만 들으면요 투자업계에서는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투자자들은 다 밀리에서제 투자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니뮤직과 기존 투자자들이 계약을 맺으면서 당신네들이 일대 주주 가져가고 회사 경영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네. 2024년까지는 상장을 완료해서 우리가 이 회사한테 수익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돼 뭐라는 걸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서영택 대표하고도 풋옵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풋옵션 계약이 뭐냐면 예. 상장하고 나면 서영택 대표 지분을 지니뮤직이 무조건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예, 일부 예. 팔았지만 그건 사실 그 액수가 크지 않았거든요. 한 15억 원 정도 지분을 팔았고 현재 CEO인 서영덕 대표가 그 창업주입니까? 네, 창업주이자 예, CEO인데 예. 그런데 남은 지분이 한 9% 정도 되는데 그 지분 가치가 한 130억 원 정도 된다고 봐요. 예. 요거는 무조건 상장 직후에 6개월 안에 팔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풋옵션 계약을 해놔서 말하자면 이번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진정으로 이제 이른바 엑시트라고 하죠. 돈 받고 창업주는 완전히 떠나는 지분을 거.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투자자들도 상장을 하게 되면 시장에 지분을 팔 수 있으니까 투자에 성공한 것인데 그렇죠. 네. 상장을 만약 못하면 혹은 노력했는데 안 되면 요즘처럼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그 계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재무적 투자자들,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들이 그 또 다른 풋옵션 거래 계약을 해놔서 예. 지니뮤직한테 25만 원의 지분을 팔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장이 되면 시장에서 팔지만 아니면 안 되면 주당 25만 원에 네. KT한테 넘길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아니면 다른 제3자한테 팔 때는요. 지니뮤직도 무조건 지분을 팔아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일대 주주가 팔아야 경영권을 넘길 수 있으니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상장하려고 하더라도 주당 25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상장될 것 같으면 반대하겠네요. 이 투자자들은. 네,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난 가만히 있으면 KT한테 25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왜 10만 원에 상장을 사실 하겠다는 이런 거냐? 조건이 복잡하니까 사실 공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밀리의 서재한테 대뜸 턱하니 공개합시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년 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게 당시만 해도 밀리의 서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계약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상장을 밀어붙여야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뭐 조건 뭐 이런 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KT 지니뮤직 KT는 왜 이런 계약을 맺었을까요? 꼭 2024년까지 상장이 안 되면 주당 얼마의 모든 주식을 되사주겠다. 그 사실은 이 계약의 이면 뭐 사실 그 등등은 분위기는 사실은 그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걸 텐데 예. KT가 밀리 서재를 왜 샀는지는 좀 뚜렷하거든요. KT가 이 밀리 서재를 산 이유는 KT한테는 약간의 또 다른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른바 디지코라고 하는 비전인데 예.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잖아요. KT는. 그러니까 이른바 통신 회사. 예.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파이낸스가 결합된 뭐 KTN K뱅크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컨텐츠의 어떤 원천 IP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소설이 있거나 좋은 책이 있으면 그걸로 드라마 만들 수 있는 것. 최근에 KT가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거였잖아요. 예.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드라마 만들 수 있는 소설을 찾아내서 그 소설로 대박을 내려면 밀리의 서재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림은 있어요. 뭐 이런 그림을 갖고 KT가 밀리의 서재를 인수한 건 맞는데 그런데 2024년까지 무조건 지니뮤직 그러니까 KT가 상장을 하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 같은 것들은 예. KT한테 밖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유리할 건 별로 없어 보이는 조건들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전자책 구독형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닐지 이게 지금 상당히 갈림길이다. 일단 한 번은 뭐 흔들렸는데 뭐 다시 재도전하겠죠. 예,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는 경제 콘서트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